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줄리아 켈러의 퀴팅입니다. 오랫동안 열정과 끈기의 힘인 그릿이 성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여겨왔는데요. 퀴팅의 저자 줄리아 켈러는 그만두기, 퀴팅이야말로 최고의 인생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저자는 몇 번의 퀴팅, 그만두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해 왔다고 하는데요.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교 영문학 박사 학위를 밟으며 조교로 일하다 그만두고 2005년 기자로서 퓰리처상을 수상하며 탄탄대로를 걷다가 그만둔 후 2012년부터 8권의 소설 시리즈를 집필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첫 작품인 언덕 위의 살인은 우수 데뷔작에게 시상하는 베리 어워드를 수상하고 ABC 드라마로 제작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후 저자는 퀴팅의 근본을 파악하기 위해 신경과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비롯해 퀴팅으로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 150여 명을 인터뷰한 끝에 이 책을 완성했다고 해요. 그만둬야 한다고 느꼈을 때야말로 새로운 존재 방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저자는 바로 이 퀴팅을 이해하고 적용해야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더 나은 인생을 위한 그만두기의 기술인 퀴팅,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잠시 멈추고 방향 전환하기. 타이거 우즈는 그만둔 사람이다. 진정하자. 9번 아이언으로 나를 한 대 치기 전에 마저 설명하겠다. 굵직한 토너먼트에서 15회 우승했고 매우 까다로운 스포츠에서 탁월함이란 무엇인지 보여준 남자. 절대 포기하지 말을 좌우명으로 삼은 남자. 완벽한 우승자.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싸워 이긴 위대한 챔피언이었던 우즈는 2022년 4월에 있었던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그 어느 때보다 챔피언다웠고 그 어느 때보다 훌륭한 참가자였다. 우즈는 그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했다. 우승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의 최종 성적은 47위였다. 하지만 우즈를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가 우승을 하지 못했는데도 처음으로 만족스러워 보였다는 데 주목했다. 우즈가 만족한 이유는 대회를 끝까지 치렀다는 사실 하나 때문이었다. 2021년 2월 23일 자동차 사고로 심각하게 다친 뒤라 토너먼트를 끝까지 해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성과였다. 어느 기자가 물었다. 오늘 이 토너먼트가 경기에 출전해서 전처럼 끝까지 해냈다는 사실이 우승과 동급입니까? 그러자 우즈는 대답했다. 그럼요. 그는 토너먼트를 그만두지 않았다. 대신 과거에 그를 사로잡았던 완벽주의를 내려놓았다.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면 참담하게 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겼던 그 완벽주의를 그만두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단편적이고 좁은 시야로 자신을 보지 않았다. 우리가 곧 살펴볼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포함된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처럼 우즈 역시 3과 2를 한꺼번에 바꾸지는 않았다. 과거의 모든 것을 빠르고 단호하게 등지지는 않았다. 그에게 부와 명성을 안겨준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지 않았고 그의 뛰어난 활약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지켜볼 정도로 팬들에게 기쁨을 안겨준 일에 냉담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수준이 높기로 유명했던 경기력에 대한 기준을 갑자기 낮추지도 않았다. 이기고 싶은 마음은 전성기 시절과 다름없이 간절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그만두었다. 정상의 자리만 용납할 수 있다는 식의 경기 방식을 그만두고 지금 처한 현실을 참작하는 방식으로 맥락과 역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그날 우즈가 한 일은 유사 그만두기였다. 신중한 그만두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고려할 몇 가지 창의적인 전략 중 하나로 예로부터 매도되어 온 퀴팅을 좌절감과 수치심이 아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삶의 접근법으로 바꾸는 건설적인 방법이다. 유사 그만두기는 조용한 그만두기와 다르다. 2022년 가을부터 유행한 조용한 그만두기는 해고당하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일만 하는 것이다. 유사 그만두기는 책임자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게으름 부리고 꾀를 피우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는 것이다. 수동적 행위가 아니라 능동적 행위다. 유사 그만두기의 원동력은 무관심이 아니라 민첩함과 통찰력이다. 우즈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현실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맞게 방법을 바꾸었다. 분명 그는 머릿속에서 몇 가지 요소를 이리저리 배치해 보았을 것이다. 풍향도 측정했을 것이다. 어려운 퍼팅을 만났을 때 수없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며 최상의 접근법을 구상하듯 이리저리 몸을 기울이며 이 순간을 평가했을 것이다. 그런 다음 골프채를 고르고 샷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관점에서 보면 우즈는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 64살의 인생을 바꾼 브라이언이 해리스도 우즈와 비슷하게 유사 그만두기를 했다. 그녀는 영국에서 건축가와 사진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거친 뒤 10년 전에 노르웨이로 이주해 심리치료사가 되었다. 그녀는 그만두기와 다시 시작하기를 밥 먹듯이 했다. 하지만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실제로는 그렇게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지 않았다며 단계와 정도의 문제였다고 말했다. 2022년에 해리스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장 이걸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지라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언제나 조금씩 서서히 나아갔죠. 우즈와 해리스는 퀴팅이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눈금이 새겨진 다이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퀴팅은 결과가 아닌 과정이 중요하다. 라이디 클로츠는 유사 그만두기를 이해했다. 버지니아 대학교 교수로 공학, 건축, 경영을 가르치는 그는 빼기의 기술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분법적 사고와 싸워야 합니다. 그만둔다고 해서 무언가를 계속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만두기와 그만두지 않기는 반대 개념이 아닙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반응하는 방식이 다른 뜻입니다. 마이너스라고 생각한 것이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만두기라고 생각한 것이 그만두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퀴팅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분법적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클로츠도 동의했다. 이러한 시각은 퀴팅은 실패하는 것이며 퀴팅은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유연하게 스펙트럼을 오가는 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의 한쪽 끝에 자신을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개념을 부추겼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그만두면 지는 것이라고, 그만두려면 때를 기다렸다가 단번에 그것도 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대담하게 그만둘 수도 있다. 몹시 화를 내며 요란하게 포기를 선언할 수도 있다. 물건을 던지거나 욕을 퍼부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만둔다고 해서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다. 배려심 있고 신중하게 깊이 생각하며 그만둘 수 있다. 이런 식의 퀴팅은 절묘한 차이를 만드는 섬세함이 깃든 행위일 수 있다. 찰스 다윈이 그랬듯 서서히 깨달아 차츰 변화하고 품위를 잃지 않은 채로 협상하여 영리하게 전환하는 행위일 수 있다. 다윈이 49세이던 1858년 어느 봄날의 아침이었다. 당시에 그의 지적 능력은 절정에 달해 있었다. 하지만 소화불량이 잦았고 팔다리가 삐걱댔다.
젊은 시절에 오랫동안 항해를 떠났다가 돌아온 뒤로 편안한 저택에 정착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살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깊이 생각에 잠기기도 하고 야단을 떨기도 했다. 그는 어쩌다가 그렇게 다양한 종이 지구에서 날고 기고 뛰고 걷게 되었는지 알아내려는 중이었다. 다윈은 설득력 있는 이론을 세웠다고 상당히 확신했다. 유레카하고 번뜩 떠오른 순간은 없었지만 흥미로운 결론에 이르는 몇 가지 소소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의 아이디어를 아직 책으로 내지는 않았다. 해야 할 실험과 동료들에게 자문할 에세이와 검증해야 할 사실이 언제나 끊이지 않았다. 다윈은 미루는 습관이 있었으며 뉘우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머뭇거리는 사람이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논문 발표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이것은 재앙이었다. 이는 곧 다윈이 평생을 바친 일이 헛수고가 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다른 것은 둘째치고 기존 패러다임을 산산이 부순 아이디어를 냈다고 인정받지 못할 위기였다. 다른 사람이 먼저 아이디어를 발표하면 그는 생물학계를 혁신했다고 인정받기가 힘든 상황이었다. 그 시점에서 다윈은 선택해야 했다. 손을 비틀며 씩씩대고 믿지도 않는 신을 저주하고 지금까지 했던 것을 늘 하던 대로 똑같이 하며 계속 일을 해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미루며 느릿느릿 나아가 몇십 년을 더 허비하는 것이다. 이를 악물고 하던 대로 할 수 있었다.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끝내기에는 아직 일렀다. 다윈은 벽난로 선반을 향해 현미경 슬라이드를 집어 던지지 않았고 웨인스코팅 기법으로 장식된 벽을 긁지도 않았다. 자연계 연구를 포기하지 않았고 원고를 불태우지도 않았다. 다윈은 포기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포기했느냐는 점이다. 그는 자기 방식대로 그만두었다. 자신의 연구에서 오늘날 우리가 마케팅 단계라고 부르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는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효과가 있었다.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지나 종의 기원이 출간되었다. 아주 작은 변화에서 시작하라. 퀴팅이 예 또는 아니요. 그대로 머물거나 떠나거나 지금 당장 아니면 다시는 시도조차 못함. 이런 식으로 극단적일 필요는 없다. 그만둔다고 해서 꼭 모든 것을 폭파하고 방해가 되는 것을 제거하고 말끔히 정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략을 조정해 미세하지만 결정적인 변화를 주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러한 변화는 견고하고 단번에 그만두는 것만큼 큰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퀴팅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활용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다.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데이브 앨런은 이런 식으로 삶을 꾸려왔다. 그는 언제나 어떤 것에 대한 열정적인 관심을 다른 것으로 이어갔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에게 퀴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배운 것 중에 쓸데없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나처럼 살면 힘들어요. 모든 것에 대해 전부 다 알아야 직성이 풀리니까요. 앨런은 후회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펜실베이니아주 스위클리에서 나고 자란 앨런은 현재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살고 있다. 그는 아코디언 음악을 처음 들었던 15살 때의 특별한 순간을 떠올리며 즐거워했다. 몇 번 레슨을 받고 나자 댄스밴드에서 아코디언을 연주해 제법 괜찮은 수입을 올리게 되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DJ로 일했다.
그의 라디오 사랑은 10년 넘게 이어졌지만 그 후 컴퓨터에 푹 빠지면서 라디오는 밀려났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맞춤 소프트웨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앨런은 라디오 방송국에 자신의 제품, 그 중에서도 청취자와 그들의 선호도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팔았다. 얼마 후에는 부동산 사업이 그의 관심을 사로잡았다. 그는 주택을 매입해서 개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자격증을 취득했다. 제가 직접 만들어낸 삶의 변화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뭐지요? 하고 묻습니다. 전 그들에게 이렇게 답했어요. 두려움이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가 말한 두려움은 경제적 두려움을 뜻했다. 그는 청구서 대금 지급을 비롯해 경제와 관련된 모든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지루해지고 녹슬고 진부해지는 것을 이보다 더 두려워했다. 앨런은 웃으며 말했다. 그런 두려움 덕분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저 자신을 혁신한 것 같습니다. 앨런은 2009년에 비행기 조종 수업을 받기 시작했고 2년 전에 자격증을 땄다. 3번 그만뒀어요. 지금까지 해본 일 중 가장 어려웠죠. 하지만 매번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의 아내 캐런은 지역문화센터에서 요리를 가르친다. 어떤 일로 힘들어하는 절 아내가 보면 데이브, 포기해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 그만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유사 그만두기를 했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했다. 방향만 바꿔보는 것. 2017년에 삶의 방향을 바꾸어 사람들을 놀라게 한 최고의 수영 선수 비니 마르시아노에 대한 데이비드 W. 첸의 2021년 뉴욕타임스 기사는 훌륭한 비유를 들어 유사 그만두기를 설명한다. 첸은 엘리트 운동 선수들이 항상 잘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만약 그들이 중단하고 싶다는 욕망을 비밀스레 품고 있다면 컴퓨터를 재부팅시키듯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어 한다면 그만둔다고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할 필요는 없다. 퀴팅은 망설이는 행위일 수도 있고 새로운 목표를 좇기 전에 심사숙고하는 기간일 수도 있으며 잠시 멈추어 서서 방향을 전환하는 행동일 수도 있다. 뉴저지에서 고교 수영 선수로 활약하던 마르시아노는 자유형과 배영에서 신기록을 세워 마이클 펠프스와 비교된 적도 있었다. 그의 잠재력은 무한한 것 같았다. 그런데 첸의 기사에 따르면 그 후 마르시아노는 그냥 사라지는 듯 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존재했다. 다만 수영장에 있지 않을 뿐이다. 수영에 지칠 대로 지친 마르시아노는 등반가가 되었다. 운동을 향한 그의 열정은 방향이 바뀌었을 뿐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그는 수영 선수 생활이 기쁨보다 부담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첸에게 털어놓았다. 사다리의 끝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제나 더 이루어야 할 무언가가 있었죠. 그는 등산을 통해 불안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수영과 마찬가지로 몸이 해방되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엘리트 운동선수가 아닌 선수들에게는 정반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기껏해야 보통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완전히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일을 어떻게 그만둘 것인가. 축구는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는가의 저자 프랭클린 포어는 첫 장에서 자신의 축구 실력은 끔찍한 수준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했다. 어찌나 못하는지 그를 아끼는 사람들은 갈팡질팡하고 비틀대는 모습을 잠깐 보는 것도 힘들어했다. 가족의 평판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였다.
어렸을 때 부모님은 제가 축구하는 걸 보지 않으려고 경기장을 등지고 계셨다. 포원은 선택해야 했다. 축구를 할 것인가,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그는 선택하지 않았다.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 축구에 대한 사랑과 성공하고 싶은 욕구, 둘 다 가질 수 있었다. 생각하고 조사하고 인터뷰한 것을 글로 쓰는 것. 그가 잘하는 것을 선수로서 능숙히 해내지 못했던 운동에 대한 사랑과 연결할 수 있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축구 경기에서는 절대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기에 차선책으로 전문 지식을 습득하려고 노력했다. 포원은 유사 그만두기를 한 축구 선수였던 것이다. 데이비드 앱스타인은 저서 늦깎이 천재들의 비밀에서 성공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 즉 확고한 목표를 향해 오랜 시간 동안 고도로 집중해서 몰두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관점이 사실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앱스타인은 이렇게 썼다. 대중매체를 통해 퍼지는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혁신과 자아 발견의 과정이 A에서 B로 가는 질서정연한 여정처럼 보인다.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다. 수많은 분야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것과 직접 실험을 통해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남들보다 일찍 시작해서 생기는 유리함은 과대평가되었다. 하지만 유명인들의 프로필을 읽어보면 이런 내용은 알 수 없다. 그들의 프로필 주제는 언제나 시작하자마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알았고 그걸 해냈어요.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매진했지요. 당연히 그만두지도 않았고요. 라는 식이다. 끈기는 언제나 보상받는다고. 빙 돌아가는 길은 시간 낭비일 뿐이며 어느 곳에도 도달할 수 없다고 우리는 들었다. 운동선수, 배우, 사업가, CEO 같은 대단한 사람들은 날 때부터 정확히 어디로 가고 싶은지 알고 있었고 그곳에 간 뒤에는 한 번도 망설이거나 후회하거나 바꾸지 않았다고 들었다. 몽상이나 하는 사람들만 이리저리 갈팡질팡한다고 들었다. 데릭 톰프슨이 애틀랜틱 2021년 11월호 에세이에 썼듯이 이걸 만지작대다가 저걸 조금 해보다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보는 등 직업을 반복적으로 바꾸는 것이 훗날 보상을 줄 수도 있다. 다양한 직업의 급여를 조사한 결과 경력 초반에 직업을 자주 바꾼 사람들이 경력 황금기에 임금과 소득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 직업을 전전하는 것이 확신이 들지 않아 여기저기 찔러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덕분에 일의 깊이, 삶의 가치, 금전적 보상 모두 만족스러운 직업을 찾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아리엔 코언이 블룸버그 비즈니스 위크 기사에서 설명했듯이 실제로 이런 재평가와 경로 변경은 정체되어 있고 지겨워서 좀이 쑤신다고 생각하는 경력 10년 정도의 사람들에게 근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코언이 자문한 고용 전문가들 모두 권태는 일에 숙련되었다는 징후일 수 있다라고 입을 모았다. 한 곳에서 발전할 수 있는 최대치까지 나아간 것이다. 이제 다른 곳으로 나아가야 할 때인지도 모른다. 그러려면 이른 점심을 먹고 일도 건성으로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삶과 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심사숙고하여 재평가해야 한다. 그러니 희망과 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쥐어짜서 버릴 필요는 없다. 깊이 생각해서 옆으로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사 그만두기를 통해 여러분은 새로운 방향으로 갈 수 있고 삶의 어떤 선택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감각을 확장할 수 있다. 이는 선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다른 사람이 정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재도전에
스스로 선물을 주는 방식이다. 앱스타인의 글에 따르면 하버드 대학교의 마음, 뇌 교육 프로그램에서 시행한 진로 연구 자료에는 뜻밖의 무언가가 보였다. 연구진은 결과가 꽤 단순 명료하리라고 예상했다. 분야를 막론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일과와 습관은 대략 유사할 것으로 봤던 것이다. 앱스타인은 하지만 놀랍게도 사실상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른 길을 따라간 듯 했다라고 썼다. 그는 다음과 같은 조언을 제시했다.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덩어리에 접근하듯이 나만의 항해와 프로젝트에 접근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배우고 조정하며 필요할 경우 이전 목표를 버리고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기. 그레그 스탠텔폴이 친구들과 장난처럼 설립한 캘리포니아 소재 주스 회사 오드왈러는 연매출 6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서 1996년 대참사가 벌어졌다. 대장균에 오염된 사과 주스를 마시고 수십 명이 앓았고 한 명이 사망한 것이다. 2년 뒤 스텔 템폴은 휘청대는 회사를 그만두고 삶의 경로를 재평가했다. 사람들은 그가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음료 사업은 정말 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짐작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음료 사업에 도전했다. 스텔 템폴은 칼리피아라는 이름의 회사를 창업하여 오트밀크를 활용한 커피 등 유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를 판매했다. 2021년 스텔 템폴이 사망한 후 뉴욕타임스에 실린 부고 기사에서 아들 엘리 스텔 템폴이 밝힌 바에 따르면 스텔 템폴이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에게 들은 조언 덕분이었다. 잡스 본인도 유사 그만두기로 아주 유명하다. 스티브는 틀에서 벗어나 생각하라고 지금 이 순간을 패배가 아닌 혁신과 진보적 사고의 기회로 바라보라고 아버지를 격려했습니다. 이 말은 삶이 신 레몬을 주면 달콤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라는 오래되고 상투적인 격언을 되풀이한 것이 아니다. 처음에 자신을 공경에 빠뜨린 재능을 그대로 살리되 지혜와 균형 있는 시각을 더해 그만두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대담함을 말한 것이다. 그레그 스텔 템폴처럼 같은 제품군으로 두 번째 회사를 창업하려는 기업가는 유사 그만두기를 통해 첫 번째 회사를 운영하며 품었던 희망을 어느 정도 버려야 한다. 이는 약 1세기 전에 헨리 제임스가 음료가 아닌 책을 통해 겪었던 일과 유사하다. 제임스는 데이지 밀러와 여인의 초상 같은 유명한 소설을 발표했지만 극작가가 되고 싶은 강렬한 욕망을 품고 있었다. 1895년 1월 5일 결국 소원을 이루어 의기양양해진 제임스는 자신의 희곡 가이돈빌이 처음 공연되는 밤을 맞아 인파가 가득한 런던 거리를 헤치고 세인트 제임스 극장으로 갔다. 이 난해하고 지루한 연극은 관객을 즐겁게 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고상하고 과시하는 듯한 길고 장황한 대사가 많았다. 관객들은 지루해서 꼼지락거렸다. 관객이 꽉 찬 극장에는 정말 재미없다고 투덜대는 소리가 물결처럼 번졌다. 연극의 대미를 장식하는 긴 대사 끝에 주인공이 나리, 저는 돈빌 가문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라고 외쳤다. 그러자 지루했던 어느 관객이 그거 참 다행이군! 이라고 받아쳤다. 제임스의 수모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리언 애덜이 헨리 제임스에 쓴 내용에 따르면 커튼콜을 위해 무대로 올라가 배우들과 함께 선 제임스는 씩씩대는 관객의 야유를 받았다. 주연 배우는 마무리를 잘하려고 관객들을 향해 저희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군요 라고 말했다.
그러자 소란을 피우던 관객 한 사람이 당신 잘못이 아니오. 형편없는 각본 때문이지 라고 했다. 큰 충격에 빠진 제임스는 훗날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평생 가장 끔찍한 시간이었다고 털어놓았다. 그 시점에 제임스는 포기자처럼 보이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뜻을 굽히고 문체를 바꾸어 대중을 즐겁게 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하며 희곡을 계속 쓸 수도 있었다. 아니면 펜을 영원히 내려놓고 성급하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릴 수도 있었다. 상상력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자기 작품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살피는 위험을 다시는 감수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평생 소명으로 삼은 일을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극단적인 해결책이다. 그렇더라도 제임스는 어떤 식으로든 달라져야 했다. 세인트 제임스 극장에서 겪은 일을 다시 한번 겪었다가는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더 작은 목표에 집중하는 변화도 유사 그만두기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제임스는 글쓰기 자체가 아니라 희곡 쓰기를 그만두었다. 그는 다시 소설에 집중했고 나사의 회전과 황금잔을 비롯해 오늘날까지 그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와 소설을 창작했다. 제임스는 1916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희곡을 몇 편 더 썼지만 그에게 지독한 수치심을 안긴 가이돈빌처럼 대규모 연극으로 제작한 작품은 없었다. 다윈의 선택. 이제 1858년 복날 아침에 찰스 다윈에게 돌아가자. 그는 방금 편지 한 통을 열었다. 그가 진실의 순간에 빠르게 다가가는 시점이었다. 불과 몇 초 남지 않았다. 다윈은 20년 넘는 기간 동안 열정적으로 온갖 생물을 조금씩 연구한 어린 시절부터 따지자면 사실상 평생을 묵묵히 지켜보며 인내심을 갖고 생각했다. 인내심이 다소 지나쳤는지도 모르겠다. 20년 전 해외에서 표본을 수집하고 귀국한 이후로 다윈은 조금 정체되어 있었다. 그는 런던에서 남동쪽으로 50km가량 떨어진 마을인 다운에 있는 낡은 저택에서 주로 시간을 보냈는데 완벽주의에 사로잡혀 정확히 그가 원하는 대로 만든 실험실에서 빈둥댔다. 물려받은 재산 덕분에 성가시기에 매일 일하지 않아도 대가족을 부양하고 과학 연구를 할 수 있었다. 다윈은 탐험과 발견이라는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었다. 세밀하게 기록된 내용을 여전히 갖고 있었지만 그것을 출판해야겠다는 절박함은 딱히 없었다. 그에게는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 다윈은 잘 알지는 못해도 늘 존경하던 동료 동식물학자가 보낸 편지를 태평하게 펼치는 동안에도 곧 닥칠 대격변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편지를 읽자 희망, 야망, 명성을 얻고 싶은 그의 꿈이 거센 파도를 맞은 따개비처럼 한꺼번에 휙 사라져버렸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였다. 월리스는 느긋하게 앉아서 딱정벌레와 해파리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부와 여가 시간이 없다는 것만 제외하면 다윈의 도플갱어라고 할 수 있었다. 월리스는 최근에 현장 연구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다녀와서 에세이를 한 편 썼다. 편지에 따르면 그는 인맥이 좋은 다윈이 출판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에세이를 보냈다. 월리스는 에세이에서 생물종이 어떻게 서로 다른 형태로 갈라지는지에 대한 이론의 윤곽을 그렸다. 생존을 위한 투쟁을 거친 종이 어떤 방식으로 멸종하고 번성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있었다. 한마디로 그동안 다윈이 연구했지만 아직 세상에 내놓지 못한 바로 그 이론을 종합하고 있었다. 월리스와 다윈은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똑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다른 점이 있다면
월리스는 그 아이디어를 글로 적어 적극적으로 출판하려 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윈이 월리스의 에세이를 읽어버렸으니 그의 연구업적을 모른다고 주장할 수 없었다. 괴로움에 휩싸인 다윈은 나중에 친구들에게 우울한 편지를 보내서 신음할 것이다. 우선순위를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니 정말 끔찍하군. 내 독창적인 아이디어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모두 박살날 걸세. 너무 허탈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 시점에 다윈에게는 선택권이 있었다. 연구업적을 발표하지 않고 계속 태평한 척하며 나쁜 결과에 이를 수 있었다. 방향을 바꾸지 않기로 하고 기존의 일상을 고수할 수 있었다. 그릿을 계속 발휘하여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할 수 있었다. 아니면 유사 그만두기를 할 수도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그래, 이 일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았어. 몇 가지를,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를 좀 다르게 해봐야겠군. 이라고 할 수 있었다. 다시 평가하고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다윈은 자기 아이디어를 포장하고 홍보하는 방식을 바꾸어 독자들 앞에 내놓기로 마음먹었다. 다윈의 전기를 쓴 제닛 브라운에 따르면 그는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평생의 업적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뒤로 그 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어떻게든 성공에 이르는 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중요한 가치까지 흔들리는 경험으로 충격에 빠진 동시에 기운을 얻었다. 브라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다윈은 아주 오랫동안 불안에 휩싸여 있었고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했다. 겉으로는 관습을 따르는 듯 보였고 과학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하려고 애썼다. 이제 이런 장애물이 모두 한쪽으로 밀려났다. 선수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미약한 영혼은 망가졌을지 모르나 다윈은 결연하게 일어났다. 그리고 강철처럼 빛났다. 자기 이론을 계속 조금씩 손보던 소심하고 머뭇거리는 남자는 사라졌다. 브라운은 다음과 같이 썼다. 항상 열심히 연구하던 다윈은 어느 때보다 노력했다. 월리스의 에세이 덕분에 그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위기의식을 느꼈다. 다윈은 명예로운 사람이었기에 월리스가 에세이를 출간하도록 성심껏 도왔고 자신의 글도 출간했다. 그는 자기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의 표현 방식을 그만두는 유사 그만두기를 통해 브라운이 단순한 과학 논문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예술 작품이라고 말한 책, 종의 기원을 완성할 수 있었다. 퀴팅의 천재 에디슨. 에디슨의 특기는 시행착오였다. 그는 성과 없는 길을 포기해 시간과 돈과 투자를 자유롭게 한 다음 더 유망한 것을 찾아 나서기를 반복했다. 퀴팅의 상표권을 등록하고 특허를 취득할 수 있었다면 에디슨은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는 궁극적으로 성공하려면 퀴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았다. 뭔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멈춘 다음 잘 되는 무언가를 찾는 것이다. 에디슨의 퀴팅에 대한 놀라운 재능은 미국에서 자란 식물에서 고무를 추출하는 방법을 오랜 기간 연구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는 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193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연구에 매달렸다. 그의 전기를 쓴 에드먼드 모리스에 따르면 이 연구는 에디슨 인생 최후의 큰 모험이었다. 당시 고무는 중요한 자재였다. 전쟁에서 이기는 데에는 물론 평시에는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많은 역사학자가 20세기 초 고무의 중요성을 오늘날 세계에서 석유가 차지하는 위치에 비유한다. 고무는 꼭 필요한 자재였으나 고무 생산지의 생산량은 충분하지 않은 듯했다. 고무를 연구하는 일은
에디슨에게 일종의 도전이었다. 남아메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곳에서 자라는 나무의 수액에 의존하는 대신 미국에서 자라는 식물을 이용해 자기 실험실에서 고무를 추출하기를 꿈꿨다. 에디슨은 이 장대한 여정을 위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꼽을 수 있는 태엽장치 연구를 그만두어야 했다. 그는 민들레, 미역취, 협죽도, 인동초, 무화과나무, 과율 등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 1만 7천 종이 넘는 유액을 분비하는 모든 식물에서 수액을 추출해 고무가 되도록 경화했다. 모리스는 이렇게 썼다. 에디슨은 잡초가 자란 땅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다. 뛰어들어서 유액을 분비하는 식물이 있는지 찾아보았다. 에디슨은 이 과정을 반복한 끝에 식물을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했다. 몇 가지 가능성 있는 결과를 얻으면 그 식물 옆에 현상이라고 대문자로 적어 놓았다. 하지만 추가 실험은 언제나 실망스러웠다. 그러면 그는 포기하고 다음 식물로 넘어갔다. 에디슨이 가능성을 보인 한 가지 식물에만, 즉 민들레에만 매달렸다면 그만두는 사람이 되지 말라며 자기 등을 토닥이고 의견을 바꾸지 않았다면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게 되었을 것이다. 에디슨에게 퀴팅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수단이었다.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였다. 비록 그가 승리하지 못하고 그가 사망한 뒤에 다른 사람들이 합성 고무를 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다. 그가 보여준 모범은 누구나 따를 수 있다. 천재가 아니더라도 효과적인 퀴팅의 방법은 누구나 배울 수 있다. 전직 페이스북 고위 간부 셰릴 샌드버그 덕분에 유명해진 표현을 사용하자면 에디슨은 퀴팅에 린인했다. 린인은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끈기 있게 계속해 나간다는 뜻이다. 그는 연속으로 그만두는 기술까지 익혔다. 진정한 끈기는 절대 그만두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열정과 재능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똑똑하게 그만두는 것임을 이해했다. 진정한 끈기란 가치 있는 탐구 과정에서 벌어지는 우여곡절을 견디는 것이었다. 가이도부는 이렇게 말했다. 비즈니스와 마찬가지로 과학도 솔직한 방법으로만 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과학의 역사도 지저분하고 때로는 파국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현재 위치에서 보면 과학과 기술 혁신으로 가는 길은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쉽고 평탄한 길처럼 보일 수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는 모두 계획된 것만 같고 엄청난 실패는 모두 옳은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인 것만 같다. 당연히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혁신이 일어나고 난 뒤에는 그렇게 보인다. 루이빌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도브는 2022년 봄에 루이빌 공공도서관에서 실패와 그만두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과학 발전을 촉진했는지 가르쳤다. 물론 그런 새로운 모험을 하는 동안 혼돈과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 일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다. 도브는 이렇게 말했다. 일론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또는 지금 우리가 열광하는 어떤 사람이든 그의 프로필을 보면 내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보세요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발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요즘 경영대학원에서는 성공하기 위한 실패라는 새로운 모델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실패를 성공의 수단으로 보는 것이 일반론이 되었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정말 그런지 의심스럽군요. 사람들이 오도하기 쉬운 개념이니까요. 진로와 관련해 미심쩍은 선택을 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면
결정할 당시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러분은 그때 주어진 정보로 최선을 다했다. 결정을 내릴 때 퀴팅도 언제나 선택지에 있음을 명심하고 앞으로 나아가자.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잭 짐머만은 퀴팅의 놀라운 유용성에 관해 직접 증언할 수 있다. 그는 대단한 이야기꾼이니 물어보기만 하면 기꺼이 이야기해 줄 것이다. 짐머만은 여러 존재로 살아간다. 음악가이자 사진작가이고 자상한 아버지이자 사랑이 넘치는 할아버지이며 애처가다. 그는 자전거와 오페라를 무척 좋아한다. 사업가만은 절대 되고 싶지 않다. 시도해 본 적은 있었다. 하지만 그만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만둔 사람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잘못된 일을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그에게는 펠로엘토의 멋진 본사 건물도 권력이 막강한 이사회도 사무실 주변을 배회하며 대차 대조표에 대해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도 없었다. 그럼에도 처음에 그만두겠다고 말하기가 그 말이 자기 귀에서 난 얼가니아로 들리는 것을 외면하기 힘들었다고 털어놓았다. 지금은 그만둔 것에 대해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짐머만이 힘주어 말했다. 지금 그는 시카고 도심의 고층 아파트에서 아내 샬린과 함께 살고 있다. 그동안 거쳐온 일이 몇 가지는 됩니다. 처음에는 교향악단에서 트럼본을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취미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업 연주자가 되고 싶었죠. 하지만 제게는 그럴 만한 재능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트럼본 연주자가 되고 싶은 야망을 버렸고 지금은 다행스러워한다. 계속 고집했다면 오디션에 갔다가 매번 떨어지는 매우 불행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다음으로 그는 시카고 교회에 피아노 판매점을 열고 피아노 조율사를 겸했다. 잘해보려고 15년 동안 노력했지만 그는 사업에 맞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다. 사업에 실패하자 마음에 상처가 났습니다. 마치 이혼한 것 같았어요. 다행히 그는 진짜 이혼을 걱정할 필요는 없었다. 이혼에 비견될 만한 상처가 걱정스러울 뿐이었다. 시카고 리릭 오페라단에서 30년 동안 수석 클라리넷 연주자로 활동한 뒤 은퇴한 그의 아내는 매우 큰 힘이 되어 주었고 정말 현명했다. 짐머만은 사업을 그만두고 처음 열정을 품었던 일인 이야기꾼으로 돌아갔다. 유명 코미디언이자 라디오 진행자인 데이비드 세다리스가 시카고 억양으로 말한다고 상상해보자. 짐머만은 시카고 인근에서 원맨쇼에 출연하거나 유튜브에 출연하기도 한다. 배관공과 돈만 밝히는 정치인의 세계였던 옛날 시카고에 대한 그의 경험담을 들으면 이야기꾼으로서 그의 기량, 유머, 삶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매력적인 시선을 엿볼 수 있다. 그는 잡지와 신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기도 했고 시카고의 여러 음악 공연장에서 홍보 담당자로 일하기도 했다. 후회하느냐고? 그렇지 않다. 정말 불행한데도 그만두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 봤습니다. 그들은 평생 힘겹게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여러 번의 퀴팅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순간들마다 그만두려던 저를 말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때로는 상황 자체가 저를 퀴팅으로 몰고 갔던 때도 있었죠. 하지만 저 자신을 믿고 과감하게 퀴팅을 결정했을 때, 지나고 보니 그때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때로 퀴팅은 뭔가를 잃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후회는 그만두었을 때가 아니라 그만두어야 할 순간을 놓쳤을 때 찾아온다는 저자의 말처럼 너무 쉽게 포기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만두기를 주저하고 있거나 애써 너무나 견디기 힘든 자신의 상황을 외면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이 책 퀴팅은 그만두기는 부끄러운 일이나 죄가 아니라 내 인생을 바꿀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